마침내 2007년 2월 민사고에 입학했을 때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강원중학교의 전설도 민사고에서는 명함을 못 내밀었다. 첫 중간고사 때 경제학에서 B를 받은 충격을 잊지 못한다. 전교 1등은 상상도 못했다. 이기기 위한 공부는 더 이상 무의미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등만 모인 1등 학교에서도 1등은 결국 한 명뿐이었다. 그제야 공부는 경쟁이라는 강박관념에서 탈출했다. 내가 선택한 역사와 음악 두 분야 모두 줄 세우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독창성과 설득력이 관건이었다. 인문학과 예술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동남아를 2달간 여행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 상반기 나는 대한민국 법무부 인권정책과 인턴으로 일했다. 남한이 UN 인권이사회에 보내는 보고서를 영어로 번역하고 북한이 보낸 보고서를 한글로 다시 번역하는 일을 주로 했다. 업무는 재밌었고 나름대로 의미도 있었다. 그러나 문화가 안 맞았다. 법조계는 매우 보수적인 집단이다. 내가 오롯이 존재하기 힘든 환경이었다. 일단 외모부터 걸렸다. 동남아 순회를 마치고 돌아온 나는 짙게 그은 피부에 수염이 덥수룩한 장발이었다. 인턴 면접 후 지하철에서 전화를 받았다. 나는 기쁜 목소리로 물었다. 합격인가요? 아직요, 범선씨. 혹시 머리랑 수염을 정리할 생각이 있어요? 네? 거기 인권정책과 아니었나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장관님이 보실까봐. 장관이 누구인지는 크게 상관이 없었을 것이다. 법조계 분위기가 그랬고 법무부는 공무원이라 더했다. 나는 용납할 수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로큰롤을 신봉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장발에 수염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나의 자아가 완성되리라 믿었다.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드디어 내가 원하던 외모에 다가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중고등학교도 두발 규제를 완화하는 마당에 대한민국 인권 정책을 책임지는 곳에서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수염만 밀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서 출근하기로 합의했다. 그 눈치 한번 제대로 봤다. 출근하면서도 눈치 볼 일이 많았다. 먹는 것부터 문제였다. 나는 채식주의자다. 그러나 그곳은 법무부 인권정책과지 동물권 정책과는 아니었다. 회식은 곤욕이었다. 밥상의 민주화가 시급했다. 몇몇 상사는 나를 배려해 주려 했지만 그럴수록 서로 불편해졌다. 나만 까탈스럽다는 분위기였다. 끼니마다 눈치가 보였다. 경쟁의식과 집단주의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내가 스스로 던졌던 질문은 이게 과연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였다. 내가 하는 공부가 남을 이기기 위한 것인지 내가 즐겁기 위한 것인지 민족의 내일을 위한 것인지 나의 오늘을 위한 것인지 곰곰이 따져봤다. 한국에 살 때는 민족이라는 집단의 울타리를 직시하는 일이 드물었다. 민사고에서 그나마 교포 친구나 원어민 교사를 보면서 일종의 경계를 감지했다. 나는 미국에 가서야 그 울타리 밖을 확실히 경험했다. 집단주의의 이면에는 배타주의가 도사리고 있었다. 집단주의는 나보다는 우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만든다. 그뿐만이 아니다. 필연적으로 그들보다 우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또 눈치를 보게 만든다. 타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 역시 엄청나게 눈치를 보는 행위다. 2010년 강원도 촌놈이 미국 뉴햄프셔 땅을 밟았다. 눈치 볼 일이 엄청 많아졌다. 여태까지 참 눈치 없이 살았구나 생각이 들 정도였다. 비건 운동가는 번아웃할 위험이 크다. 명절에 모인 가족과의 식사에서도 직장 회식 자리에서도 처음 만난 사람의 구스다운 자켓에서도 폭력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현실, 신념과 행동의 부조화를 인정할 용기가 필요하다. 절대적인 기준은 고수하되 때에 따라 타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서양에서는 이미 채식과 남자다움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있다. 터미네이터의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비건 식단이 운동선수에게 주는 이점을 정리한 다큐멘터리 게임 체인저스를 제작했다. 브래드 피트와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 스파이더맨의 토비 맥과이어 모두 비건이다. 폴 맥카트니는 비거니즘이 새로운 로큰롤이라고 정의했다. 라디오헤드의 톰 요크, 레드핫 칠리 페퍼스의 앤서니 키디스 역시 비건이다. 누군가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했다. 그렇다면 꿈을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가 아닌 부사여야 한다. 나는 휘뚜루마뚜루 꿈꾸고 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나의 자유는 부사다. 나에게 자유란 얻고 싶은 어떠한 대상도 아니고 하고 싶은 특정 행동도 아니다. 그런 목적들은 순간순간의 욕망에 따라 바뀌기 십상이다. 나는 그저 자유롭고 싶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유로이 살고 싶다.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하루 내 삶의 퍼포먼스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뿐이다. 휘뚜루마뚜루 자연 발생적인 행위를 이어갈 때 나는 내 본연의 모습에 다가감을 느낀다. 그런데 독립문화가 정확히 뭘까?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일까? 인디 음악이란 제작, 유통 과정에서 기업이나 거대 자본의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음악이다. 쉽게 말해 남의 돈이나 큰 돈 안 들이고 만드는 음악을 뜻한다. 독립책방, 독립출판, 독립영화도 마찬가지다. 자본이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굳이 남한테 손 벌려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내 취향과 신념대로 만드는 것이다. 말로는 쉽지만 엄청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고집 부리다가 고인물 되기에 십상이다. 내가 양반 행세를 하려면 상놈 노릇을 잘해야 하듯이 독립문화가 지속 가능하려면 자본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게 제일 어렵다. 특히 코로나19로 동네 책방과 공연업계가 초토화된 지금 나는 매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4년 전 석사 과정을 마치고 진로를 고민했다. 둘 중 하나였다. 첫째는 미국 로스쿨에 진학해 국제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다. 둘째는 한국에 남아 문화예술계에 뛰어드는 것이었다. 진로 선택은 나에게 불행이냐 불안이냐의 문제로 다가왔다. 안정된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많겠지만 나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불안을 택했다. 그게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라 믿었다.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 10년 뒤 불혹이 되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글을 쓰고 있을지, 노래하고 있을지, 사업을 하고 있을지, 운동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상관없다.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 독립적이고 자유롭다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한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해치운다. 휘뚜루마뚜루 마냥 걷고 있다. 해방촌 집에서 정오즈음 일어난다. 전기차를 몰고 성균관대 앞 책방 풀무질에 가서 그날 들어온 신간을 훑어본다. 길 건너 출판사 두루미 사무실로 옮겨서 간단히 요기한다. 글을 쓴다. 손님이 오면 담소를 나눈다. 자정 이후 해방촌으로 돌아와 밴드 양반들 작업실에서 곡을 쓴다. 기타를 퉁기며 노래하다가 서너 시쯤 잠든다. 요즘 나의 일상이다. 행복하다. 삶이 만족스럽다. 나는 독립책방 주인이자 인디밴드 보컬이다. 직업이 크게 두 가지인데 둘 다 앞에 독립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사회가 보기에 지 꼴리는 대로 산다는 뜻이다. 그 외에 출판사 발행인, 동물권 단체 자문위원 등의 꼬리표가 붙는다. 버려놓은 일이 많다. 나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다. 낮에는 선비질, 밤에는 한량질, 유유자적. 이름하여 21세기 양반 라이프 스타일이다.